안녕하세요. 64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꿈에도 상상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을 겪어 그 일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을 하는 남편을 두고 평생 가정적으로 살았답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넘치진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사업을 하던 시댁 쪽이 쓰러지게 되면서 보증을 선 저희 부부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살고 있던 집도 경매를 넘어가게 되자 갈 곳 없던 남편과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월 20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하던 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웃음보다 눈물 먼저 나네요. 저희 부부와 함께 쓰는 방에서 아들은 한쪽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탠드를 켠 채 밤늦도록 공부를 했어요. 다니던 학교에도 사정을 말하고 쉬는 시간에 강의실을 청소하는 걸로 학원비를 대체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여기저기 일을 다니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당시 사춘기였던 아들은 그런 상황이 부끄러울 법도 한데 잘 이겨내 주었네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수능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던 대학인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워낙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라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남편은 여전히 교직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저 또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네요. 물론 아들 또한 군대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자기 공부하는 것도 빠듯할 텐데 과외 일을 하면서 살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실력이 좋아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꽤 유명한 병원에 스카우트 되었고 그때부터는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때도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저에게 이제 그만 식당 일은 관두고 편하게 살라고 했었네요.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일이 예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또 오래 일해서 식당 사람들과도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하루 몇 시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지 엄마 편하게 쉬라고 해주니 말이라도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도 이제 몸 생각해서 일하는 시간 줄이고 무리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도 가르치고 하는 게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좋구나. 하지만 아들은 저와 얼굴만 마주치면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처음엔 제 엄마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니 아들이 그제야 솔직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원장님이 저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약간 딸이 하나 있는데 저를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도 원장님 딸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 인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업주부라고 해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혹여 제 앞길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절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조그만 생채기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 저는 혹여 제 일이 아들 앞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어요. 처음 일을 그만두고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정년이 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상실감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맛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얼마 뒤엔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병원장 딸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아들이 연애를 한다니 마냥 기뻐했지만 저는 이전에 식당 일로 인한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고 난 후엔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나타났나 싶은 마음에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렸네요. 며느리는 외모도 예뻤지만 딸이 없던 저희 부부에게 아주 싹싹하게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서로의 아이들을 마음에 쏙 들어하고 또 두 아이가 애틋하게 지내기에 결혼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집안은 서둘러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사돈댁에선 제 아들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들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선 완전히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고마우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컸지만 이 또한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으니 큰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외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라더군요. 사돈댁 입장에서 괜히 몇 푼 아끼려고 저희 쪽에 맡겨두었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남편이나 저나 평생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 친히 그 마음을 알겠냐마는 병원도 어찌 보면 사업이라고 봐야 하니 외부 시선이 중요하구나 여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 기운 결혼이다 보니 막상 상견례 날이 되어 사돈 내외를 만나러 가려는데 저희 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네요. 남편의 다 낡아해진 양복을 보는데 미처 옷 한 벌 사두지 않은 제 무심함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춰 입으려던 옷 또한 낡아 빠지긴 마찬가지였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 어디 가서 사 입을 수도 없고 초라하지만 있는 대로 입고 가자고 결론이 났었네요. 그런데 무심하기로는 저를 꼭 빼다 박은 아들놈이 저희 집에 오면서 부부의 옷을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사온 옷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더군요. 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겉모습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저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어깨가 당당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생전 가져본 적 없는 고급 양복과 구두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도움으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상견례장은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은 산으로 둘러싸인 한옥집이었습니다. 주변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찾아오지도 못할 그런 곳에 있었죠. 어쩐지 저희 부부가 상견례장으로 바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들이 그랬거든요. 거긴 차 없으면 못 와요. 택시 타도 입구 쪽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자차 이용해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직접 와보니 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 밑에서부터 예약된 차량이 아니면 아예 접근부터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저에겐 살면서 가져보지 못할 옷과 가보지 못할 장소로 갔던 아주 희한한 날이었어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니 사돈 내외는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도착하고 한식이 코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두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풀풀 나는 것이 저희 부부가 아무리 꾸며왔다고 해도 또 비교가 안 되더군요. 그래도 사돈 내외가 이것저것 저희 부부가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상견례하는 동안 점점 더 자리가 편해졌네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바깥 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쪽에서 애들에게 이것저것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서운하진 않으신지요? 저희 자식을 예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단지 비로소 자식에게 마음만큼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돈 내외께서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집도 딸을 키워내면서 어쩌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뿐이니 그 부분에선 더는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좋은 시간을 보내며 결혼 날짜를 정한 후 나머지는 사돈 내외가 전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해놨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 후엔 아이들이 양가 집안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한동안은 저희 부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오히려 결혼 준비 기간에 할 일이 없다 보니 아이들 결혼 후가 저희 부부에겐 더욱 바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가량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되며 신혼부부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처음 신혼집에 초대받아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0평대 전원주택이라고 이미 전에 들었지만 실제로 본 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미술관이라도 해도 믿을 만큼 예쁘고 고풍스러운 집이었어요. 며느리는 저와 남편이 입을 못 다무는 모습을 보더니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퇴직하시면 여기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 아직 살림도 하나도 할 줄 몰라서 나중에 어머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셔야 해요. 말이라도 저리 해주니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날에는 아이들과 맛있게 밥을 먹고 하루 잠까지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 부부는 이제 큰 걱정 하나 덜었고 우리 둘 남은 여생만 잘 보내면 되겠다며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는 어쩜 그리 잘 어울리는지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보였네요. 저는 1, 2주에 한 번씩 며느리 부탁으로 반찬도 해다주고 또 며느리와 수다 떠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제 친구들 모두 이런 며느리와 제 사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죠. 예, 어쩜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며느리를 얻었다니? 우리 며느리는 내가 반찬을 해줘도 싫다. 밥 사준다고 얼굴을 보자고 해도 싫다.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싫대. 또 등신 같은 아들놈은 집안일에 신경도 안 써서 지혜미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관심도 없어.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친구들의 질투 섞인 부러움을 받을 때만 해도 저도 그러게나 말이야.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살 팔자인 줄 알았는데 아들 며느리 덕에 요새 정말 살만 난다 얘. 이렇게 말하며 제 인생에 행복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퇴근 시간 맞춰서 집으로 갈게요. 아마 어머님도 들으시면 엄청 좋아하실 얘기일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딱 말을 해준 건 아니지만 그동안 가족 모두가 두 아이의 이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혹여나 너무 들떠있다가 바라는 소식이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봐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애들이 올 거라는 얘기만 하고 기쁜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불쑥불쑥 생겨나는 희망을 어쩌진 못했네요. 남편도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묻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남편이 오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들어왔어요. 며느라이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얘기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음식이 차려진 주방으로 가기도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말하네요. 아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아닌가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더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혹시나 저의 이런 행동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요. 아무튼 그날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태어날 아기 얘기로 이어질 만큼 가족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차로 30분 거리라서 늦게라도 집에 가곤 했는데 그날은 자고 간다기에 아들에게 웬일이냐고까지 물었네요. 아들이 웬일이야? 여기서 자면 잠 설친다고 맨날 집에 간다더니 말이야. 요새 10시만 되면 정신없이 잠에 들더라고. 그래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괜히 신경 쓰여서 그냥 편하게 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네가 의사니 나보다 잘 알겠지만 사람 몸에 갑자기 변화가 온다는 건 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야. 병 키우지 말고 미리미리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아들이 갑자기 잠이 많아졌다는 말에 괜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 두 아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마냥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비추니 며느리가 먼저 그럼 신혼집에서 잠깐이라도 생활하며 돌봐주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주일에 2, 3일이라도 아들네에 머물며 이것저것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이틀째 옷가지를 챙겨 아들네로 갔어요. 며느리는 임신하고 부쩍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간 날도 피곤한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낮 동안 내내 잠을 잤어요. 저는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께 맡기고 며느리 몸을 생각해서 전복으로 탕도 끓이고 아들 내외가 특히나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한가득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 저도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여서인지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저녁이더군요. 며느리는 아직도 자는지 2층 방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음식을 차리고 며느리를 깨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소리에 무척이나 놀랐는지 신경질을 부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씨, 뭐예요? 평소와 너무 다른 며느리의 모습에 저 또한 놀랐지만 금방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걸 보며 잠결에 놀라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또 원래 성격이랑은 다르게 잠재된 예민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지내는 일이 예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잠잘 때가 아니라도 그런 예민한 모습을 간혹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빠르게 사과를 했고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기에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며느리가 도가 넘는 욕을 뱉은 적이 있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가, 아무리 네가 임신으로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니, 예? 다른 때도 욕이라면 자신의 인성을 깎아내리는 짓인데 하물며 네 아이를 품고 있는 때니까 그 부분은 더욱 조심하도록 하거라. 제 말에 며느리가 두 눈이 빨개진 채 울기에 저는 그 후엔 충분히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그 후엔 혹여 제가 집에 드나드는 것이 싫어서 며느리가 저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가지 않고 퇴근하는 아들에게 집으로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며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또 며느리는 자기 나름으로 제가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저에게 보고 싶다 어쩌다 얘기를 하며 시간 될 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내외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생각으로는 일찍 가서 며느리 얼굴 잠깐 보고 반찬만 주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며 좀 느지막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반찬만 주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고 다음날 가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저번에 얘기했듯 10시가 되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아들은 겨우 몸을 일으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있으니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선지 잠이 줄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오히려 일찍부터 졸리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자겠다고 이야기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방문이 끽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잠기가 밝았던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 있나 나가보려는데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저는 문손잡이를 놓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며느리가 사생활도 없이 불편해질까봐 그랬죠. 그런데 다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며느리가 제가 자는 방이 있는 2층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데 가끔씩 크게 웃는 바람에 잠은 더욱더 달아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더군요. 늦게까지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도 깬 마당에 텔레비전이라도 볼 겸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방을 나서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1층 주방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엄마한테도 먹였어. 근데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신경 쓰여서 못 나가겠고 내일 남편 재우고 나갈게.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기에 저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갔는데 정말 경악할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제가 가져온 반찬을 꺼내 흰 가루를 섞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한 저는 손발이 떨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들킬까 두려워 엉금엉금 기어 2층으로 올라갔고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기운 때문인지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들, 일어나봐. 지금 큰일 난 것 같다. 눈 좀 떠봐. 끈질기게 아들을 흔들어 깨우니 그래도 겨우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우선은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제가 서둘러 말하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 방을 나와서 일부러 며느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구나. 지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들, 운전할 수 있겠어? 항상 영민했던 아들은 제 말 속에 분명 다른 뜻이 있다는 걸 한눈에 눈치채고는 일단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리에 뛰어와서 아버님이 어디가 안 좋냐, 자신과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겐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밤도 늦었는데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우리가 가서 상황 보고 연락 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집에서 쉬고 있거라. 며느리도 제 말에 수긍해서 저는 아들만 데리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란에 잠이 전부 깬 상태라 다행히 운전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지체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보던 남편과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이더군요. 너무나 믿고 있던 며느리였기에 바람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과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아들에게 먹여왔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다가왔죠. 저는 아들에게 길게 산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어떨지 물었어요. 아들, 나도 내 며느리를 참 예뻐하지만 가만 보니 애가 그 본성을 감추고 우릴 대했던 것 같구나. 이대로 계속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단다. 제 말에 남편과 아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이혼을 진행할 순 없어요. 일단 모른 척 증거를 좀 더 모을게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이 되어 아들은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저는 반찬을 해서 2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에게 건네주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 몰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정체 모를 흰가루를 섞을 걸 대비해서였죠. 얼마 뒤에 아들이 퇴근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주는 음식이랑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주신 반찬을 몰래 바꿔치기 하고 먹었더니 갑자기 잠드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아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증거도 충분히 나왔어요. 또 아내가 가지고 있던 흰 가루는 수면제 성분이었고요. 증거는 모두 모았고 내일 장인어른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하고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들이 녹음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가족에 분명 불만이었는지 한참 욕지거리를 섞어 저희 가족을 욕하고 또 상대방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도 조금 있으면 태어날 텐데 일단 남편 호적에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불만스럽겠지만 한동안 우리 사이는 이렇게 몰래 만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재산 물려주신다는 명목으로 내건 조건이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모른 척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거잖아. 내 계획은 2, 3년 안에 남편이 바람피도록 유도해서 남편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 둘 다 쥐죽은 듯이 참자. 당신도 내가 빈털터리로 집에 쫓겨나는 거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소름 끼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며느리와 사돈 내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바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 일단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먼저 며느리의 바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편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현재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인 데서 얘기하고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아들은 사본으로 준비해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욕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싫다고 했지. 몰라. 난 약속 있으니까 갈 거야. 이혼을 시키든 말든 알아서 해. 사돈 내외는 무척이나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저희 가족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일단 자리에서 나가더군요. 그 바람에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도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들리지 않겠어요. 뭐든 하나라도 증거를 더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아들이 조용히 다가가 그 소리를 녹음했어요.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했잖아. 이게 엄마 아빠가 원하던 거야? 지금 지들이 뭐 대단한 증거라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우리 집 재산이 자기들한테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구석한테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안 그러면 나 죽는 걸 보는 거야? 그러자 바깥 사돈이 자기 딸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만 조용히 해. 언제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살 거냐? 그동안 내가 수습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러냐? 이번에 네가 이런 이유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집안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달래볼 테니까 넌 전에 하던 것처럼 조신한 척 하거라. 이대로 이혼하면 네가 그렇게 탐내는 재산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셨단 말이다. 저 상황을 보아하니 망나니 딸 때문에 몇 번이나 집안이 휘청거려서 제 아들을 희생양 삼아 결혼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기판의 말처럼 두려고 했던 거겠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돈이 엄청 대단하다 생각하나 본데 난 그쪽 재산 관심 없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앞으로 저 볼 일 없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시고
저나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장인이란 사람은 돈으로 아들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전부 그 집안에 지게 하며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자기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망나니 딸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던 상류 사회에서 내쫓기는 건 물론이고 그 재산도 집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고요. 현재 저희 가족은 악몽 같은 그 무시무시한 집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 돌아왔답니다. 저희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집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던 돈과 명성을 전부 잃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